안녕하세요. PM팀 전선호입니다. 오늘은 당뇨 기초와 치료제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이 조절되는 원리는 보시는 것과 같이 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증가하고, 혈당이 증가하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며, 인슐린이 분비되면 세포에서 포도당 소비를 촉진하고, 간에서는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해 두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서 혈당량이 감소하게 된다면 다시 췌장에서는 글루카곤을 분비해서 글리코겐으로 분해해 혈당을 높이는 작용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세포에서 소화, 흡수되거나 간에서 합성된 포도당을 인슐린을 통해서 글리코겐으로 전환하고 세포에 저장해 주는 과정이 지연되거나 정지돼서 혈액에 포도당이 지나치게 많아지고, 그리고 소변으로 그 포도당이 유출되는 병이 바로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은 1형 당뇨와 2형 당뇨로 각각 나눌 수 있는데, 1형 당뇨는 췌장의 베타세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못하는 병이고, 2형 당뇨병은 인슐린이 제대로 분비가 되기는 하지만 인슐린을 받아들이는 민감성에 문제가 생겨서 인슐린의 작용 효과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1형 당뇨병은 선천적으로 유년기, 청소년기에 발병을 하고 인슐린 분비가 원칙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평생 인슐린을 인위적으로 공급받으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 반면에, 2형 당뇨병은 식단과 생활습관 조절을 하지 못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성인에게 발생하는 후천적 유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이 무서운 이유, 꼭 치료되어야 하는 질환인 이유는 혈당 조절이 되지 않는 당뇨병 그 자체보다는 보시는 바와 같이 뇌, 눈, 심장, 하지 말초 등 거의 전신에서 일어나는 당뇨로 인한 합병증 때문인데, 이 당뇨 합병증으로 대표적인 것은 무엇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이 당뇨병성 망막병증, 다이어베틱 레티노패스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관이 손상이 되는데, 혈관이 손상되기 시작하면 미세혈관이 많은 망막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모세혈관이 막히면서 망막으로 가는 산소의 공급이 부족해지고, 저산소가 지속되면 새로운 신생혈관이 자라나게 됩니다. 이 신생혈관은 구조적으로 약하고 쉽게 출혈이 일어나서 망막 박리나 시신경 손상을 유발하게 되고, 중심 시력 담당 부위에 치액이 고이면서 붓게 돼서 시력 저하를 유발을 하고, 더 심하게 진행되면 실명까지 유발하게 됩니다. 또 당뇨병성 신경병증, 다이어베틱 뉴로패시가 있는데, 이것 또한 혈당이 올라가면 말초 신경의 미세혈관이 손상이 되고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됩니다. 혈관이 손상되면 망막병증과 같이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서 신경세포가 손상이 되고, 그래서 통증, 자결감, 이상감각, 무감각과 같은 이상 현상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몸에서 거리가 먼 말초 신경부터 괴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당뇨병성 신장병증, 다이어베틱 네프로패스입니다. 고혈당 상태는 신장이 모세혈관이 모여 있고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신장 사구체 혈류량 증가를 유도하게 됩니다. 사구체 내의 혈압이 높아지면 사구체 내에 있는 모세혈관이 손상이 되면서 사구체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사구체의 여가 기능이 저하가 되고, 여가 기능이 저하가 되면 포도당에 의한 최종 산화물이 축적이 돼서 염증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사구체가 손상이 되면 혈액 내에 영양과 호르몬을 운반하고 에너지원으로도 쓰이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이 사구체에서 걸러지지 못하고 소변으로 그냥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알부민뇨 또는 단백뇨라고 부르게 됩니다. 계속해서 신장 손상이 발생이 되면 신장 사구체 여가율이 떨어져서 걸러내는 능력이 매우 낮아지고 말기 신질환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때가 되면 신장 투석 또는 이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대표적인 질환으로 메이스, 즉 주요 심혈관계 이상 반응이 있습니다. 이 고혈당 상태가 되면 앞의 문제들과 똑같이 혈관 내피세포를 손상을 시키고 혈관이 확장하는 기능을 저하시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혈관 수축, 혈압 상승, 죽상경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또한 고혈당 상태는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을 해서 인터루킨 6 같은 여러 염증 유전자를 발현시켜서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 또 이로 인해서 혈관 벽이 손상되는 악순환이 생기게 됩니다. 당뇨는 고혈압이 자주 동반되는데, 이 혈관의 확장 기능이 저하가 되면 고혈압이 혈관의 압력을 계속해서 높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죽상 동맥이 파열된다거나 아니면 심근경색, 뇌졸중, 심장으로 인해 죽는 여러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럼 국내에는 2형 당뇨병 환자가 얼마나 많은지 보겠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성인 6명 중에 1명이 당뇨 환자입니다. 약 16.7%가 당뇨를 가지고 살고 있는 당뇨 환자인데, 이게 10년 전보다는 5% 이상 증가한 수치고, 현재도 이 수치는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즉 당뇨 환자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많아질 예정입니다.
그럼 그 국내 2형 당뇨병 환자들의 특징을 보자면 비만율이 높을수록 인슐린 저항성이 심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BMI가 낮은 환자들은 인슐린 저항성보다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세포인 베타셀의 능력이 떨어진 경우가 많았는데, 이 BMI가 높은 환자일수록 당뇨병의 원인은 인슐린 저항성이 더욱 높아지는 그림을 보입니다. 그럼 당뇨병 환자 중에 비만 환자는 얼마나 있을까요? 대략적으로 절반의 당뇨 환자가 비만이라는 병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비만하고, 과체중까지 있는 환자까지 합친다면은 4분의 3 수준으로 살찐 당뇨 환자가 많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의 약 63%가 복부 비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인슐린 저항성을 동반한, 인슐린 레지스턴스를 동반한 2형 당뇨병 환자의 비율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0년과 2015년, 5년만 비교를 해봐도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것으로 진단받은 환자가 15%나 늘어났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만은 당뇨병으로 가는 가장 무서운 질환이고, 저를 비롯한 모든 분들께서는 몸매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앞서서 말씀드린 당뇨 합병증은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가지고 있을까요? 당뇨병 환자 중에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환자는 약 61%, 신장질환은 40%, 고지혈증은 72%, BMI가 25가 넘는 비만 환자는 50%가 넘습니다. 이게 당뇨와 대사, 술환기 질환, 신장질환은 모두 연결돼 있고, 이 서로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견해가 최근의 견해이고, 이를 대사증후군, 메타볼릭 신드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당뇨 환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젊은 성인 비만 환자, 그러니까 영 어덜트 다이어베티스라고 부르는 젊은 성인 비만 환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층은 당뇨가 있어도 당장 자기 자신이 당뇨인지 알고 있는지도 인지하고 있는 확률도 낮고, 이를 알면서도 치료를 받는 확률은 더 낮습니다. 당뇨가 유병 기간이 길면 길수록 합병증 발생 위험이 높기 때문에 젊은 성인 비만 환자가 더 위험한 상황입니다. 연령군에 따른 비만 단계별 유병률을 보시면, 물론 이제 올드 에이지 그리고 미들 에이지에서 비만 환자가 조금씩 증가하고 당뇨병 환자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20에서 39세, 그러니까 영 에이지의 환자들이 유병률이 해를 거듭할수록 이렇게 급격하게 경사를 치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연령군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당뇨병의 발병 원인이 인슐린 저항성, 즉 비만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노인 비만 환자보다 젊은 성인 비만 환자가 일반적으로 더 높은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최근의 당뇨병 환자는 옛날과는 다르게 비만에서 인슐린 레지스턴스,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환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국내 비만 현황은 젊은 성인이면서 비만한 환자가 많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당뇨병의 진단 기준 및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상 혈당 기준은 8시간 이상 공복 후 혈장 포도당이 100 미만, 75g 경부 포도당 부와 2시간 후, 그러니까 포도당을 먹고 2시간 후 혈장 포도당 140 미만입니다. 근데 이제 당뇨병 진단 기준 같은 경우에는 먼저 HbA1c, 즉 당화혈색소가 6.5% 이상, 또는 FPGC 혈장 포도당 126mg, 또는 OGTT-C 혈장 포도당 200mg, 또는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인 다뇨 다음 설명되지 않는 체중 감소가 있으면서 무작위 혈장 포도당이 200mg 이상입니다. 즉, 요 4개 중에 하나만 해당이 돼도 당뇨병 환자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당뇨병 전 단계 진단 기준을 보시면, 공복 혈당 장애, 즉 IFG 진단 기준은 공복 혈장 포도당 100에서 125g, 그리고 내당능 장애, 즉 IGT 진단 기준은 75g 경부 포도당 9와 2시간 후에, 그러니까 즉 포도당을 먹고 2시간 후에 140에서 199g, 9mg, 그리고 당화혈색소 5.7에서 6.4, 이것을 당뇨 전 단계, 즉 프리다이어베티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 유병 성인에게서 혈당 조절 목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볼 2형 당뇨병에서 일반적으로 당화혈색소 HbA1c 6.5 미만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각 계열별 당뇨 치료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0년대 이전에, 그 이전에 나온 올드 드러그로는 메트포민, 설포뇨소제, 인슐린, 알파글루코스 이니비터, 글리나이드가 있고, 2000년 이후 약으로는 TGD와 DPP4 이니비터, 그리고 2015년 최근에 이후에 나온 약으로는 GLP-1과 SGLT2 이니비터가 있습니다. 먼저 메트포민의 기전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메트포민은 간에서 새롭게 당을 합성하지 못하도록 하는 약입니다. 이게 간에서 당 신생합성 억제라고 하는데, 이 AMPK를 활성화해서 간에서 포도당 생성 억제를 하는 게 주요 기전입니다. 이 AMPK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세포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면 활성화돼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방향으로 신호를 보내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또 메트포민은 근육에서 인슐린 저항성도 개선을 해서 혈당이 흡수될 수 있도록 돕고, 그리고 장 내에서는 포도당 흡수를 억제를 해서 장내 포도당이 혈당이 되는 걸 막아줍니다. 베타세포 자극이 없어서 인슐린을 직접 만드는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저혈당 위험이 거의 없는 안전한 약이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비거나이드 계열은 메트포민 단일 제품만이 있고, 글루코파즈가 오리지널 제품입니다. 이 메트포민의 주요 특징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혈당 위험이 거의 없어서 안전한 약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체중 변화도 중립 또는 약간 감소하게 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심혈관계 보호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어 있기도 했고, 일반적으로는 설사, 복통 등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또 EGFR 수치가 30 미만인 신부전 환자 또는 간에서 당 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간에서 작용하는 약이기 때문에 간질환 환자에게는 주의 또는 금기이고, 위장장애 최소화 목적으로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에 복용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설폰요소제, 설포닐유레아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설폰요소제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의 베타세포를 직접 자극해서 췌장의 베타세포를 짜내서 인슐린이 더욱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약물입니다. 이 때문에 낮은 혈당인 상태에서도 인슐린을 억지로 분비하게 할 수 있어서 저혈당 위험이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베타세포 기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어야 베타세포가 인슐린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당뇨가 진행이 돼서 베타세포 기능이 떨어진 환자들에게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주로 국내에는 글리메피리드, 오리지널 아마릴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설폰 요소제의 주요 특징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작용을 하고 인슐린 분비를 직접 짜내서 증가를 시켜서 혈당을 감소시키며 그만큼 빠른 혈당 강화를 가지고 있고 약가가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혈당 위험이 있고 체중 증가를 하는 단점이 있고 오랫동안 사용하면 효과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이게 췌장의 베타셀을 직접 자극하기 때문에 E형 당뇨에서 베타셀 기능이 남아있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DPP-4 억제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DPP-4 억제제를 이해를 하려면 먼저 인크레틴, 즉 GLP-1과 GIP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인크레틴을 쉽게 말하면 식사 후 장에서 밥 먹고 나서 장에서 분배가 되는 호르몬입니다. 이 호르몬들이 췌장 베타세포에 작용을 해서 인슐린 분비를 늘리고 알파세포에서 글루카곤을 분비해서 식후 혈당을 억제하게 됩니다. 근데 이 인크레틴이라는 호르몬은 DPP-4라는 효소에 의해서 빠르게 분해되어 없어져 버립니다. 이 DPP-4 억제제는 이 인크레틴을 분해하는 DPP-4 효소의 작용을 억제를 해서 GLP-1, GIP의 분해를 억제를 하고 GLP-1, GIP의 농도를 증가시켜서 혈당을 감소시키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혈당이 높을 때만 작용이 되기 때문에 저혈당 위험이 낮은 장점이 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신의 DPP-4 효소가 작용하는 것을 억제를 하고 췌장의 베타세포와 알파세포에서 인슐린과 글루카곤 분비를 각각 조절합니다. 그래서 인큐레틴 농도가 증가하고 인슐린의 분비가 증가하면서 혈당이 낮아지고 글루카곤 분비를 억제하면서 혈당이 감소하게 됩니다. 장점으로는 혈당이 높을 때만 작용이 되기 때문에 저혈당의 위험이 없고 체중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혈당 강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게 주된 단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DPP-4의 성분명으로는 끝에 뭐뭐 글립틴으로 끝나는 계열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시타글립틴, 빌다글립틴, 리나글립틴, 삭사글립틴, 알로글립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 자누비아, 가부스, 트라젠타, 옹글라이자, 네시나가 제품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TGD의 기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TGD, 이름도 어려운 티아졸레딘 다이온은 이게 지방 조직에 존재하는 피파 감마라는 수용체에 결합을 하게 되는데, 이때 지방과 말초 조직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떨어뜨리는, 반대로 말하면 인슐린 감수성을 올려주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실 거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대표적인 약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징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 근육, 간 이런 데서 피파감마 수용체에 작용을 하고 이로 인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를 시키게 되고, 또 간의 포도당 생성 억제로 혈당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유일하게 이 약제 중에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을 해서 당뇨의 원인 자체에 접근한다라는 장점이 있고, 인슐린 분비에 직접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저혈당 위험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듀러빌리티가 좋아서 다른 계열 약제들이 리바운드 현상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반면에 TGD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효과를 보여줍니다. 또한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에 직접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베타세포를 보호하는 효과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정말 모두가 써야 될 좋은 약이지만 단점이 치명적인데, 이게 먼저 체중 증가에 부작용이 있고 작용 발현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하기 때문에 국내 이제 로컬 상황에서, 특히 로컬 상황에서 TZD를 처방하는 게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여성에서 골절 위험이 증가가 보고가 되었고, 피오다의 성분이기도 한 피오글리타존이 대표적인 TZD입니다. 그 오리지널은 셀트리온의 액토스라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SGLT2 억제제입니다. 이 SGLT2 억제제는 비교적 최근에 나온 약물로 이전 약물들과는 전혀 다른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다른 것과 달리 얘는 신장에서 재흡수되는 포도당을 차단해서 신장에서 포도당이 소변으로 그대로 나가게 해서 혈당을 감소시키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당과 무관하게 신장에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나 감소성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이 SGLT2 억제제는 신장의 근위세뇨관에서 SGLT2라는 포도당 재흡수를 하는 단백질을 차단을 해서 소변으로 바로 당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혈당 감소뿐만이 아니라 체중과 혈압까지 같이 감소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및 신장에도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인슐린과 상관없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저혈당의 위험이 낮은 편이고, 비만한 당뇨 환자들에게서 체중 감소가 되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흔한 합병증인 혈압도 같이 감소를 시키고 신부전과 신장질환의 보호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신장에서 작용을 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신장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면 효과가 감소하고 초기에 소변량이 증가해서 탈수 그리고 저혈압의 위험이 있습니다. 부작용으로는 요로 감염, 생식기 감염이 증가를 하고 다뇨, 탈수, 저혈압 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기능 저하 환자에게는 사용을 할 수가 없고 저혈압, 탈수 위험 환자들에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 성분 어미에 어떠어떠한 플로진으로 끝나는 성분들이 SGLT2 억제제라고 보시면 되고, 다파글리플로진의 포시가, 엠파글로필로진인 자디앙, 그리고 카나글리플로진인 인보카나, 에르투글리플로진인 스테글라트로가 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새 세간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GLP-1 수용체 작용제 GLP-1R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DPP-4 이니비터에서는 인크레틴을 분해하는 DPP-4를 억제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면, 얘는 GLP-1 호르몬을 직접 모방하거나 증강시켜서 혈당을 조절하는, 즉 인크레틴과 닮은 물질을 몸에 직접 넣어주는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DPP-4와 동일하게 혈당 이존적인 분비 증가와 그리고 글루카곤 분비 억제 효과를 가지고 있고, 위장과 뇌에서 식욕을 억제를 하고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만약으로도 쓰이고 있습니다. 또 심혈관 보호 효과까지 입증이 되어 있습니다. 이 프리필드 펜 타입으로 주사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특징을 살펴보자면 이제 췌장이나 위장, 뇌, 심장 등 GLP-1 수용체가 존재하는 조직 모두에 작용을 하고, 그리고 공복 그리고 식후 혈당 감소뿐만이 아니라 식욕 억제까지 체중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혈관 보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주 장점이 많은 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다만 말씀드렸듯이 프리필드 펜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경구제에 비해서 이 주사를 직접 맞는다는 점이 불편할 수가 있고, 가격이 아직까지는 매우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분으로는 리라글루타이드인 빅토자, 이 노보노디스크에서 빅토자를 용량을 다르게 해서 비만약으로 나온 게 그 유명한 삭된다라는 제품입니다. 또 둘라글루타이드라고 하는 투르리시티, 릴리에서 만드는 투르리시티가 있고, 그리고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하는 노보노디스크에서 만든 당뇨약으로는 오젬픽, 그리고 요 오젬픽을 해당 성분을 비만약으로 만든 것이 위고비, 그리고 라이벨서스라는 유일한 GLP-1 경구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치료제를 종합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일시정지 해놓으시고 이걸로 외우시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 장기에서 장, 췌장, 신장, 간, 지방, 근육 이런 여러 장기에서 여러 기전을 갖춰 당뇨를 치료하는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당뇨 기초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